안녕하세요. 네. 모건대학에서 온 서용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앞에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또 오전에 수업도 들으셨을 테고, 오전에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 강의에 이어서 사회적 가치라는 내용을 주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소통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 수업 이후에도 강의 이후에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저에게 전달이 되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간에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좀 어렵겠지만 제가 최대한 좀 쉽고 천천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목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가 이제 사회적 가치와 또 이어지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 주제를 잡다 보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회적 경제로부터 해서 소셜 벤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먼저 이해를 해보고 사회적 가치 그리고 지속 발전 가능 목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다루겠지만 사회적 가치의 측정이라는 주제까지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전 강의 주제가 사회적 경제의 이해라는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게 됐을 텐데, 사회적 경제 하면 이제 개념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사회적 경제의 목적이겠죠.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 그 안에 다양한 주체들의 유형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또 공정무역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이 모여서 서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그런 사회적 경제의 주제 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사회적 경제의 목적인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 그러면 실현을 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 이 슬라이드의 그림에도 보시듯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제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경제 시스템이 있죠. 가장 먼저 국가라는 단위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부를 재분배해서 아무래도 취약한 곳에 재분배를 해주고 그를 통해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이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 속한 주체들은 대표적으로 공기업이나 또 공공 서비스를 해주는 정부의 그런 어떤 조직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장 경제가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말 그대로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이윤축을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제 주체들이 서로 간에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 주체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들이겠죠. 기업의 유형은 주식회사도 있고 유한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여러분들 같은 벤처 기업들, 또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다 이런 시장 경제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시장 경제, 국가의 경제와 국가의 공공의 영역과 시장 경제,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영역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영역,
그러니까 국가의 영역에서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 또 시장 경제의 영역에서도 다 해소가 되지 않는 영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라는 목적으로 함께 모여서 그런 경제 활동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 사회적 경제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도 있을 테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법적 단체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자선단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NGO, 또 NPO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 이런 단체들도 존재를 하죠. 그런 사회적 경제가 바로 이런 공공의 영역, 국가 영역에 정부 영역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 시장 영역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그 주체들이 활동을 하는 곳이 시장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소셜 벤처, 역시나 이 사회적 경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야기가 드리려고 하는 이 사회적 가치 역시 이 사회적 경제에서 주되게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좀 내용을 부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적 경제,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말로써 설명이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경제가 그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사회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것, 바람직한 것이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보면 사회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줬냐,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실현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얼마나 의미 있게, 얼마나 가치 있게, 얼마나 바람직하게 해결했느냐가 바로 사회적 문제 해결로 우리가 귀결이 되고, 그게 바로 사회적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네, 누가 접속을 해서 끊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수강생들한테 보이는 게 아까 이렇게 보이는 전체 화면 이건가요? 네. 다시 저희 연결이 잠깐 끊겨서 다시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잠시 끊겨서 바로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가 늘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우리라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의미 있게 해결하자,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자, 창의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그 슬라이드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화두가 되는 그런 개념들, 키워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그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는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가 아마 CSR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CSI가 아니고요. CSR 뭔가요? 기업의 소셜, 사회적 responsibility,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CS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CSR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이 경제의 세 가지 분류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국가 영역에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주체가 누군가요? 국가겠죠. 정부겠죠. 정부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오래전부터 정부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서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취약계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공기업이나 이런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순환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리고 그 공공기관이 다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 이런 영역을 누가 했어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NGO라든지 NGO라 NPO, 그 비영리 단체, 그다음에 정부 기관, 이런 단체나 시민단체, 시민사회에서 역시 이런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존재했었죠. 그런데 현대 점점 사회의 발전, 경제의 발전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혁명 수준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영역, 또 시민단체의 영역에서만으론 이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런 사회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면서 나머지 한 영역인 이 시장 영역에서도 사회적 책임,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CSR이라는 개념인데요. CSR이라는 개념은 1950년대부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1991년에 가장 CSR이 이렇게 체계화된 게 아서 캐롤이라고 하는 경영자가 이 CSR을 분류를 했죠. 단계를 4단계로 분류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가볍게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좀 명확히 했어요. 경제적 가치, 경제적 책임이 있다. 그렇죠. 기업은 당연히 가장 근본적으로 경제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법적 책임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갖는다. 또 그 다음에 3단계로 윤리적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로 자선적인, 기업이 어떤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자선의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을 한다거나 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까지 사회적 책임이다 해서 4단계로 구분을 했죠. 이렇게 등장하는 CSR의 개념을 CSR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CSR은 지금 얘기한 4단계만 보더라도 누구의 관점이에요? 기업의 책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기업 내부의 활동이 어때야 되는지, 기업 내부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다음 등장한 개념이 바로 지속가능성인데요. 지속가능성은 CSR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경제적, 법적, 윤리적, 그 다음 자선적 그런 책임까지도 지지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환경보호와 환경 문제까지도 책임을 지자라고 해서 등장한 개념이 지속가능성입니다. 초기에는 지속가능성은 그 말에, 용어에서 나오듯이 환경 문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의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들이 요구하는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 주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 보호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그 개념이 좀 더 발전된 개념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기업에게는 지속 가능 경영, 그래가지고 많이 나오던 용어죠. 그게 다 지속 가능성에서 기인한 용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용어가 발전되게 되고, 역시나 CSR과 지속 가능성 역시 이제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업이 이런 4가지 책임을 다하고 거기다가 환경까지 책임을 지자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최근에 와서는 이 개념, 여러분들 너무나 특히나 올해는 더 많이 들리는 용어죠. ESG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ESG의 개념은 바로 앞선 CSR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감당을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기업이 지역의 환경과 사회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자라고 하면서 기업들에게는 어떤 부담이 생겼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바로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느냐면 바로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이 자연환경 보호라든지 환경 보호까지 포함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기업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이런 분야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보고받고자 하고 기준에 의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등장한 ESG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가진 환경 보호의 가치와 또 소셜, E는 environment죠. 그래서 환경 보호의 가치와 또 소셜, S는 소셜이죠. 소셜에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G는 뭐예요? 가버넌스죠. 가버넌스의 건전성이라는 이 세 가지 영역을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는지를 기업들에게 묻는 거죠. 투자자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ESG 분야를 충분히 잘 수행하는 기업에게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ESG 투자라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경영 방침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ESG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CSR, 지속가능성, ESG 이런 개념과 함께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 얘기는 그냥 여러분 참고적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좀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개념이 대립되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 개념이 뭐냐면 임팩트와 소셜 밸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CSR, 지속가능성, 그 다음에 ESG조차도 전부 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의 책임적인 부분, CSR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와 건전한 가버넌스와 그 다음에 이런 분야를 두루두루 잘 관리하고 챙겨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등장한 개념이라면 이제는 그것만으로 다 되지 않는다. 기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이 하고 있는 핵심 역량,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하면서 그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임팩트와 소셜 밸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임팩트 투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개념은 사실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임팩트라고 하는 임팩트 투자, 그래서 임팩트를 사회의 어떤 건전한 영향력 이런 측면에서의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 소셜 밸류는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사회적 기업, 이 사회적 기업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로 소셜 밸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비즈니스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가져야 될 경제적 가치, 추구해야 되는 경제적 가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CSR에서와는 또 구분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게 바로 CSV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SV는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CSR이나 지속가능경, ESG 모두 다 기업이 수행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CSV는 사회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경제적인 가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한 경제적 가치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CSV의 핵심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함께 여러 가지 난립해 있는 여러 가지 개념을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CSR과 지속가능성, ESG라는 개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과 그 다음에 임팩트나 소셜 밸류라든지 CSV 같은 개념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병행해서 더
더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CSV의 시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기업이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지와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이런 CSV 관점의 그런 기업의 평가와 또 기업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소셜 벤처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기업의 어떤 추구되는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을 충분히 녹여내야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앞에서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과 또 연관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회적 가치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해봤죠. CSR부터 CSV,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ESG까지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ESG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CSV도 그렇고, 이런 개념들을 사실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형태가 여러분들과 같은 소셜 벤처입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개념을 설명했듯이 소셜 벤처는, 여러분들이 소셜 벤처의 개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셜 벤처의 개념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충실히 실행하고 싶은데 그냥 그것만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존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벤처 정신, 벤처 기업과 같이 도전 정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 혁신을 거듭하는 경제적인 가치까지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 소셜 벤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같은 소셜 벤처가 최근에 모든 기업이 다 관심 갖고 있는 ESG와 CSV를 가장 어떻게 보면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슬라이드, 여러분 슬라이드는 약간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보여준 거예요. 넘기지 않으셔도 돼요. 금방 제가 앞에서 개념 설명한 대로 요 두 가지 요즘 가장 핫한 이슈잖아요. ESG 경영과 CSV. 이거를 모든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모든 기업, 스타트업까지 관심을 갖는 주제고,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정부 역시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분야에 관련된 사업들을 막 추진할 것이고, 투자가 유치가 되고, 투자가 엄청난 자금이 투자가 되고 하잖아요. 여러분 블랙록이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세계적인 자산 운용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8,9천조 원, 8천조 원, 9천조 원까지 되는 그런 세계 최대 그런 자산 투자 기관이 있잖아요. 투자 기관. 그 기관에서도 이 ESG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모든 기업이 이런 ESG와 관련된 영역에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게 하고 그런 기업에게 투자하겠다고 공표를 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되죠. ESG와 이 CSV가 앞서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바로 소셜 벤처가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러한 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귀중한 선택을 한 것이고 정말 잘한 선택을 한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맞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옳은 선택을 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나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 벤처를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히 사업을 하신다면 투자를 받을 기회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의미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소셜 벤처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셜 벤처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셜 벤처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충실히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면서도 기존의 사회적 기업처럼 사회적 가치만을 포커스 맞춘 것이 아니라 바로 혁신성, 벤처 기업이 가진 혁신성을 바탕으로 훨씬 더 창의적이고 훨씬 더 적극적인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사회 문제를.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이 리스크는 당연히 높은 리스크를 안게 되겠죠. 하지만 그에 따른 하이 리턴, 그래서 높은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고 높은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조직의 형태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뭐 기업의 형태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나왔듯이 기존의 사회 기업보다는 훨씬 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벤처 기업은 추구하지 않던, 벤처 기업이 추구하지 않던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기업 형태가 소셜 벤처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소셜 벤처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여러분들도 소셜 벤처로서 소셜 벤처가 좋은 소셜 벤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앞선 그런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모든 기업이 소셜 벤처처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계 최대 투자 기관도 ESG를 강조하고 소셜 밸류, 소셜 가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기업에게만 투자하겠다고 할 정도인데, 모든 기업이 대기업부터 벤처 기업이든지 뭐 스타트업까지도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지 않고서 기업 경영을 하겠다, 이윤 추구만을 하겠다, 이런 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소셜 벤처라는 그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의 운영과 방향성이 정확히 맞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분야에 더욱더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미션이고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셜 벤처에 대한 뭐 개념도 간단히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사회적 가치 뭐 그냥 개념만 이야기하고 말 것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데는 사회, 소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저런 서구의 사회, 뭐 동양, 뭐 또 같은 동양 같은 어떤 지역, 인근 지역이라 할지라도 뭐 일본 사회와 중국 사회와 또 다른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사회의 특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들과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어떤 그런 특성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 연구에서, 서울대 이제 이재열 교수님의 연구에서 시대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이제 연구 주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가 시대적으로 변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화왔는지를 뭐 간단한 이미지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90년대까지의 그런 모습들이죠. 중앙 집권적인 구조였다. 그거 이해되시죠? 중앙 집권적인 구조였다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90년대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탈집중적인, 중앙 집중에서 탈집중적인 구조로,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분권화가 되고 지역사회가 생기고 뭐 이런 탈집중적인, 그것이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복잡한 연결, 네트워크로 구성된 분산형 구조로 변환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거를 조금 더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요
처음에 중앙 집중적인 그 시대는 한 60년대, 그러니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대로부터 우리가 이제 중앙 집중적인 시대라고 봤을 때 그때는 국가가 어떤 발전 국가라는 목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목적으로 중앙 집중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던 그런 권위주의적인 정치 형태를 보이던 시기죠. 화폐도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화폐고 이게 IT 컴퓨팅 환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레가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서버, 중앙에 대형 서버를 두고 거기서 모든 연산과 처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서버를 직접 보유하던 시기죠. 이때의 우선적인 가치는 뭐 다른 거 없죠. 경제적으로 성장하자 이런 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그 개념처럼 세계에 유례없는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0년대까지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시민사회도 성장을 하고 하면서 어떤 지방 분권적인 정치 형태가 생기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화폐도 지역 화폐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화폐 유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환경에 있어서는 지금도 사용하지만 클라우드 형태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서버에서 대형 서버에서 그냥 모든 연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종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그 클라우드 서버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느 서버에 접속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 컴퓨팅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점점 사회가 사회적 가치를 90년대가 넘어서면서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부든지 시민사회든지 어떤 초점이었냐면 이때의 사회적 가치는 아무래도 열악한 계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부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그러니까 복지, 이런 부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사회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는 신경을 못 쓰던 사회죠. 시기였어요. 이게 2000년대 들었으면서 어때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 뭐 발전 형태라고도 돼 있었는데 예전에는 원자력 발전이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기술로 국가 전체의 전력을 활용했다면 90년대 이후는 지역에서 열병합 발전들이 발전해서 지역 단위로 전기나 열 에너지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태양광 발전이 생기면서 정말 소규모로 각 지역에서 거기서 자기가 쓸 거 자기가 사용해서 요즘에는 뭐 주택에서도 태양광 패널 달고 직접 발전해가지고 그거 자기가 활용하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분산형 시스템이 2000년대 되면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정치 형태는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시민사회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화폐 단위는 어때요? 전혀 이제 어떤 특정한 화폐에 묶이지 않는 비트코인,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가상화폐의 등장. 그리고 그걸 실현시켜주는 기술로서의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정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 기반의 어떤 암호화 기술이잖아요. 그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런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뭐 가상화폐는 지금도 이슈지만, 뭐 사실은 그 대세를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과 체계가 갖춰져야 되겠지만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경제적 성장과 함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분배뿐만 아니라 환경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자본, 사회의 신뢰, 우리가 속한 사회의 어떤 신뢰, 여러 가지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폭넓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기로 발전하게 되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회적 가치가 변화된 것과 함께 저는 이제 또 다른 연구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연구는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지난 연구지만 2010년도에 나온 연구지만 창의성 지수에 대한 연구예요. 근데 저는 이 연구를 재밌게 보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창의성 지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최근의 수치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뭐 극적으로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창의성 지수가 2010년도 기준이지만 OECD 15개 국가 중에서 몇 위? 11위. 예, 11위의 그 점수를 기록했어요. 굉장히 사실은 낮은 숫자죠. 이 창의성 지수 연구에서는 창의성 지수의 세부 지수로 재능 지수, 기술 지수, 관용 지수라는 걸 넣어요. 창의적이다, 재능 지수 이해가 돼요. 창의적인 거에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분야도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할 거기 때문에 기술 지수 의미 있어요. 그래서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관용 지수, 창의성과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품는, 포용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죠. 그런 관용지수와 창의성이 무슨 관련이 있지?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상대방, 특히나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그런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창의적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굉장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또는 어떤 사회적인 소수자,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조금 더 사회적 영향력이 부족한 그런 소수층 이런 그 계층에 대한 포용력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창의성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지수로 보는데 우리나라가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재능 지수에서는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 예상 가능하듯이 우리나라 높아요. 그래서 재능 지수는 아주 나쁘지는 않은 정도,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술 지수는요. 이거는 이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그 국가를 15점으로 두고 그 척도에 따라서 이제 상대 지수로 점수를 준 거예요. 그 다음 기술 지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R&D 분야에서는 R&D 영역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나머지 혁신이라든지 첨단 혁신 분야에서는 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극적으로 너무나 좋지 않은 점수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뭐예요? 관용지수입니다. 관용지수의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계층에게 얼마나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비전통적인,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비정통적인 방식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엄청나게 낮아요.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됐을까요? 많이 개선은 됐겠죠. 한데 극적으로 개선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런 분야, 이 관용지수가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이런 창의성 지수에서 보다시피 이런 관용 지수나 이런 분야에서 역시나 우리나라 사회가 여전히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과 이런 소셜 벤처들의 노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우리가 시사점을 또 도출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분야에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에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또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 OECD에서 2016년에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재밌는 그냥 조사를 했어요. 뭐 복잡한 조사도 아니고요. 제목은 거창해요. OECD 주요 국가의 사회적 관계 수준에 대한 조사인데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데 질문이 아주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일 때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만약에 뭐 돈이 없거나 돈이 다 떨어지거나 가정의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거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근데 2016년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일까요? 네, 여기 보다시피 제일 마지막 꼴등을 기록했어요. 네. OECD 평균이 88%인데 우리나라는 72.4%만 그런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아까 2010년도에 연구에서 그랬다고 해서 지금은 많이 다 바뀌어졌을까? 2016년도 조사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최근에 조사를 볼까요? 한국인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인데 이 연구는 이제 OECD에서 경년으로 발간하는 삶의 질 보고서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각 국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그 영역을 12개에서 12개로 비교하는 여기는 이제 11개만 나왔지만 12개로 비교하는 그런 그 지표를 각각의 비교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OECD 국가들의 국제 평균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그림이에요. 그냥 뭐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진한 바가 뭐냐면 그건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까울수록 꽉 찰수록 국제 평균에 인접했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가 좋은 게 뭐예요?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 수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 구매력이 경제 발전에 의해서 주택 구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안전 분야에 있어서 살인율 우리나라 아무래도 어떤 총기 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살인율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시민 참여에서 투표율 같은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가구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부정적이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사회적 관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삶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적 교류.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에서 사회적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도 평가하기를 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관적 웰빙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삶의 만족도 지표는 OECD 국가 조사 국가 중에서 심지어는 꼴등을 하지는 않았어요. 꼴등이 터키였고 2020년 터키를 간신히 넘겨서 그 다음 최하위를 기록했죠.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뭐 요즘은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 뭐 헬조선 뭐 이런 용어부터 해서 우리나라 사회 스스로가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는 이런 분야에서 그 다음에 어떤 또 안 좋은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지표들이 사회적 관계, 주관적으로 얼마나 삶에 만족하느냐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기 오염에 대한 분야도 우리가 굉장히 사실 우리 뭐 미세먼지고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고 이슈잖아요. 그 다음 고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분야에서 그 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휴식 분야에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느냐, 만족하고 있느냐, 질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이죠. 이런 분야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사회적 가치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 캐치되시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셜 벤처로서 추구해야 될 사회 가치, 우리나라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물론 글로벌 사회 전체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넓으니까 국가로부터 뭐 전 세계를 포함하는 것도 사회고요. 그 다음에 국가도 국가 사회고요. 세계 사회, 글로벌 사회, 국가 사회, 그 다음에 어떤 조그만 시민 지역적인 지역 사회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찾을 때 이런 조사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전체적인 사회,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사회적 경제에서 해결해야 될 사회 가치의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네. 사회 가치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이런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약간씩 변화되기도 하고, 또 그 가치라는 것이 영역이 바뀌기도 했죠. 근데 맨 첫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CSR, CSV, 새롭게 등장했다고 하긴 그렇지만 많이 회자되고 있는 개념 중에 CSR, CSV, ESG, 그 다음에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발전,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임팩트, 소셜 밸류, 이런 모든 개념들이 어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시대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얘기를 드렸지만,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사회적 가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좁혀진 것 같아요? 넓어졌겠죠? 넓어진 거겠죠. 처음에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그러면 그냥 기업이 처음에 CSR에서처럼 기업의 경제적 가치 잘 추구하면서 법적인 거 잘 지키고 윤리적인 거 좀 윤리적인 경영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해서 기부도 좀 하고 자선 행사도 좀 하고 이러면 되던 것이, 이제는 기업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 사회 전체로,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기업이 얼마나 건전하게 가버넌스를, 기업을 운영하는 지배구조를 가져가느냐에까지, 이런 거 모든 영역에 이런 사회적 가치의 영역이 확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적 가치가 모든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애매하니까 사회적 가치 영역을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다룰 때 제가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런 영역을 구분한 어떻게 보면 단체라고 하면 아쇼카 재단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쇼카는 인도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사회적 경제를 실현한 최초의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이에요. 인도의 황제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따서 빌 그레이튼이 만든 단체가 1980년에 만든 단체가 아쇼카 재단인데, 이 아쇼카 재단은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방향성이 명확해요. 바로 아쇼카 펠로우라고 하는 사회적 혁신 기업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같은 바로 소셜 벤처 기업가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아쇼카 재단은 직접 무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주된 활동의 영역이 바로 이 아쇼카 펠로우를 지원하는 거죠. 이들에게 아쇼카 펠로우를 선정해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이들이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쇼카 재단에서 선정하고 있는 이런 활동 영역,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이 사회, 이 전 세계의 글로벌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아쇼카 펠로우에서 아쇼카 펠로우가 활동하는 이 영역이 바로 뭐 이런 영역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10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영역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 아쇼카 펠로우들이 환경은 사회적 문제에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가장 최우선으로 다뤄지고 있죠. 언론, 인권, 그 다음에 주거, 양성평등, 디지털 기술, 농업 기술, 경제개발, 위생, 고용, 시민 참여와 같은 이런 다양한 영역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셜 벤처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 아니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일까? 이런 걸 찾는다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쇼카 재단에서 아쇼카 펠로우들이 지원을 통해서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영역들이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우리가 뭐 오늘의 주제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SDGs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MDGs라고 하는 개념 것이 발전해서 2015년에 이 그 발전 목표가 생겨나게 되고 이 발전 목표에 그 추구되는 그 추진 기간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몇 년이에요? 15년 동안 세계 각국이 추구해야 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그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총 몇 개예요? 17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17개의 목표는 그냥 17개의 목표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7개의 목표의 세부 목표로서 169개의 세부 목표가 제시되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각 항목들을 하나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그 항목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여기에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사회적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지표이고 그런 그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봐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빈곤층. 여러분들이 뭐 제공된 슬라이드에 보시면 될 겁니다. 빈곤층 감소와 사회적 안정망 강화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는 아직도 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하지만 2090년에 통계에서만 보더라도요, 절대 빈곤 인구수가 전 세계 인구수의 47%에 달했습니다. 1990년도에는 엄청난 절반 가까이가 절대 빈곤이었다고. 그게 이제 2010년도의 통계에서는 몇 프로나 됐을까요? 22%로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절대 빈곤에 대한 인구 비율이 어떻게 보면 22%니까 5명 중에 1명은 그런 절대 빈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여전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목표인 이 빈곤층 감소는 그냥 단순하게 빈곤 국가에 그러면 구조와 이런 구조와 지원 활동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빈곤 국가가 빈곤층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 계층에 대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떤 국가 내에서도 뭐 선진 국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냥 빈곤 국가는 빈곤 국가니까 지원해주고 선진 국가는 선진 국가니까 해당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국가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형평성 있게 형평성의 관점에서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요. 두 번째 목표는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 되시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창업을 한다면 농산업 쪽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몇 가지 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게 그게 사실은 경쟁력인데 실행력이 부족한지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제가 이제 한때 이제 그 연구원에서 그 농산업을 연구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미래 향후 먹거리와 나가야 될 방향은 농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소셜 벤처들이 이런 농업 분야, 농산업 분야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앞으로 이 먹거리 문제와 식량 안보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죠. 물론 식량 안보, 기아 퇴치와 식량 안보의 문제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농산업 자체를 지속 가능하게 바꾸자. 2090년대 영양 결핍에 해당되는 전 세계 인구 중에 그런 비율이 19%나 됐었대요. 영양 결핍에 해당하는 19%나 됐었고 이것이 2015년도의 그 통계에서는 11%. 그래서 여전히 그렇지만 15년인데요. 사실 한 5, 6년 전 이럴 때였지만 11%면 뭐예요? 10명 중 1명은 영양 결핍. 전 세계 인구 중에 10명 중 1명은 영양 결핍이라는 얘기잖아요. 여전히 이런 영양 결핍이라든지 식량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식량의 어떤 기아를 퇴치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농업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바꾸자고 하는 개념으로 그런 목표로 두 번째 목표가 선정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CSV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도 많이 이야기되는 네슬레라는 그 회사가 있죠. 네슬레라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네슬레라는 기업이 축산업에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농장을 지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네슬레가 유가공 그런 식품유라든지 제품들을 만드니까 그럴 때 농장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냥 대규모 작업을 통해서 그냥 대형 목장을 그냥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소 키우고 거기서 어떤 유제품의 원료를 공급받고 하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슬레는 그러지 않고 지역에 시골 지역에 농촌 지역의 영세한 농장들에게 최신 기술이나 이런 어떤 기술이나 또는 자금 이런 것들 지원해주면서 그 농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3세계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그 농장이 점차적으로 경영 환경이 개선이 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안정화가 되게 되고 거기서 생산된 유제품유를 네슬레가 사들인 거죠. 사서 독점으로 이제 사서 생산을 하고 전 세계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제3세계 그 농가 지역이 함께 발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네슬레는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에 진출을 할 때도 어떤 방법이냐? 동일하게 한번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들어갈 때도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이런 네슬레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허가 문제가
인허가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지역에 쉽게 진출한 거죠. 그러면서 그 농가와 협업을 해서 농가도 발전시키고 안정적으로 원자재도 공급받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어때요? CSV가 고유가치 창출이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창출한 거죠. 어떻게? 제3세계 국가 인허가가 훨씬 쉽고 또 용이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진출하면서 당연히 경제적으로 이득을 받겠죠. 그러면서 네슬레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역시나 단순하게 어떤 빈곤 계층이라든지 그런 농가에 어떤 자금 지원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농업의 생태계와 이런 관점에 지원을 하자. 그런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건강한 삶. 그래서 이 건강한 삶은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당연히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 전 연령층, 모든 연령층에 해당되는 얘기고 모든 연령층이 건강한 삶과 그와 관련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층을 확대하자라고 해서 발전된 그런 세 번째 그런 목표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잖아요. 이 그 세부 내용에 보면 이 양질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로 하면 국영수 교육을 잘 시키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지속 발전 가능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모든 세대에게 충분히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셜 벤처를 뽑아서 선정을 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이 센터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물론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이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교육이 일반인에까지 지금 이렇게 오픈되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반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전 연령층에 아우르는 그런 교육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목표의 추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특정 국가의 시민이 아닌 시민사회의 바운더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가끔 제 친구 중에도 재미난 친구가 자기는 서울에 사는데 서울 시민이 아니고 자기는 세계 시민이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런 세계 시민으로서의 교육 이런 교육을 강조하자는 것이죠. 어떤 특정 국가의 이익과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공존할 수 있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심어주는 교육을 충분히 전 세대에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목표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성평등 보장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분야죠. 성평등, 양성평등, 평등의 이런 주제들이 많이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공론화가 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역시나 이 유엔의 SDG에서도 이런 그 목표를 다섯 번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에서 또 중요한 분야가 바로 여성과 여아들의 권한 또 이런 그 인권을 보호하자는 이런 것들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 여성 계층과 여성의 그 여성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런 목표를 그 다섯 번째 목표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여러분들 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저도 물 한 잔 마실까요? 예, 물 관리가 우리나라는 잘 되니까 안전한 물을.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는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인간의 신체가 뭐 수분이 몇 프로래요? 수분이 인간의 몸에서 수분이 7, 80%를 차지한다? 라는 그런 그 통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이 그 5G, 우리 통신에서도 5G, 6G 뭐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 기술의 차이가 바로 수중에서의 어떤 전파의 주파수의 어떤 도달력이 월등히 5, 6G로 넘어가면서 이제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수중 세계의 어떤 이제 더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을 테고, 사실은 그런 이제 전파가 이제 사실은 인체에도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슈도 등장을 하고 있죠. 뭐 여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분야가 6번째 목표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는 물 자체뿐만 아니라 물과 관련된 위생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철저한 관리와 또 어디서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도 전 세계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어떤 물을 깨끗이 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건강하고 안전한 물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용 가능성 측면에서도 전 세계에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죠. 다음은 7번째입니다.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입니다.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우리가 전통적인 에너지원은 산업혁명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뭐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증기기관에서 석탄이라든지 나무를 떼는 거에서 증기기관이 나오고, 그러면서 기관을 이제 돌렸던 그런 석탄이라든지 나무, 그 다음에 뭐 아직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어떤 동물의 분변, 이런 것들도 원료가 되고 있죠. 이런 석탄과 이런 그 석유화학 원료들을 전 세계에서 아직도 40%에 가까운 나라들이 그 국가의 그 사람들이 이런 원료를 석탄이나 나무라든지 동물의 분변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40%에 해당하는 그 국가가 어디냐면 그 40%에 해당하는 국가의 96%,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가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과 그 다음에 아시아의 개도국들이죠. 그래서 그런 여전히 그런 국가들은 이런 에너지원을 환경이 파괴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에너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뭐 이렇게 전기차가 점차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고, 이런 그 가솔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연료를 태워서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앞으로 뭐 10년, 20년 안에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기 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친환경 차량이 이제는 대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생산, 또 그 소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7번째 내용입니다. 다음은 8번째인데요. 8번째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네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경제를 성장시키자라는 주제입니다. 모든 계층을 위한, 모두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끊임없이 확대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경제 발전을 가져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생산과 고용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이게 무슨 뭐 일자리 확보를 위한 어떤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어떤 계층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계층이 그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그런 일자리 기반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자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같은 소셜 벤처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스타트업이 애국자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구를 읽고,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스타트업이 애국자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같은 소셜 벤처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애국자입니다. 왜요? 봐요. 여기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1등 공신이잖아요? 이런 스타트업, 소셜 벤처,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에 사활을 걸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하고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애국자가,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하자고 하는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추구하자는 목표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국자이면서도 세계 시민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산업혁신과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인프라에 대한 얘기네요. 인프라에 대한데 인프라가 끊임없이 산업이 혁신될 수 있고 이제 어떤 산업 경제가 다른 분야의 경제도 활성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 인프라스트럭처를 충분히 확충하고 만들어주자, 제공하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인프라는 두 가지예요. 교통하고 ICT. 교통하고 ICT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겠죠. 교통. 끊임없이 어떤 교통이라고 하는 경제로 보면 바로 그 혈관이잖아요. 혈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통과 함께 정보의, 그 다음에 저거는 뭘까요? ICT는 인체로 해당하면, 교통이 혈관이라면 ICT는 신경이겠죠. 신경. 그래서 정보가 끊임없이 아주 그냥, 몸 구석구석으로 연결돼서 몸을 통제하는. 그래서 바로 이 교통과 ICT, 이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서 전 세계가 발전 가능하게 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모든 종류의 불평등을 해소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오해해서 막 모든 사람이 동일해지자 뭐 동일하게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평등하게. 이제 불평등이라는 용어가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종류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균형과 함께 균형 있는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산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 SF 영화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이 유니폼과 같은 깔끔한 옷을 입고 두 발도 똑같고 똑같은 음식과 여러분 요즘 SF 영화나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 그런 영화 요즘 너무 그 디스토피아라든지 그런 류의 영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회가 정말 행복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라는 게 완전한 평등을 얘기하는 그런 균일한 평등이 아니라 균형 있는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평등이라기보다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평등하게 또 국가 내에서도 어떤 기관과 어떤 조직과 조직 간에 또는 지역 사회와 지역 사회 간에
그런 불평등이 해소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떤 단위 간의 지역사회 단위 간의 불평등이 해소하자는 추구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이제 11번째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여전히 우리나라만 해도 도시에서 살고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 뿐만 아니라 세계 통틀어서 얘기해도요,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도시라는 곳에 대한 그냥 우리가 어떤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해서 무슨 완전 농촌과 어떤 자연 환경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주거지로 삼고 있는 이 도시도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회복력 있는 도시. 자, 이런 회복력이라는 단어 저는 최근에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작년에 요즘에는 이 코로나 상황들이 길어지면서 잘 나오지 않지만 불과 이제 작년 초 중반만 하더라도 많이 해외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변화들 하면서 자연환경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어떤 대기 오염의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 인도의 델리가 정말 불과 앞에 있는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이런 대기 오염이 심각한데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니스 이태리 베니스 가보면 그렇게 이제 보트 타고 다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청정한 깨끗한 바다에 사는 해파리가 베니스 거기에 하구에 해파리가 등장한 그런 동영상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본다든지. 그 다음에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전 세계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비교한 그림을 봤을 때, 지도상에서 봤을 때, 불과 한 달 보름 정도 만에 극적으로, 어때요? 이산화질소 농도가 극적으로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아직까지 자연의 환경 회복력은 아직까지도 정말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소셜 벤처가 중요한 게 정말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연이 많이 파괴됐다, 자연 환경이 파괴돼서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은 우리가 노력하면 회복이 되겠구나. 인간이 해야 될 영역에서 활동을 한다,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자연은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복이 금방 되더라는 거죠. 인간이 그런 것들만 하지 않거나 인간이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만 한다면 자연 보호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시도 역시나 안전하고 또 도시 자체도 회복 가능한, 회복력이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회복력이 있는 그런 도시 환경과 주거지 문제도 중요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거죠. 다음은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이거는 모든 생산과 소비 활동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제가 이제 전공이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이제 물류 프로세스 연구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해가지고 이 공급자부터 원자재부터 해서 구매를 통해서 생산 라인을 거쳐서 다운스트림으로 가면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까지 가고 그게 다시 백워드해서 영물류라고 해서 다시 뭐 어떤 재활용품이라든지 폐기물 같은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물류 공급 사슬적인 측면에서만 연구할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생산하고 지속 가능하게 소비하기 위해서 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재활용 잘하잖아요. 근데 실제 재활용되는 뭐 시민사회에서는 재활용을 많이 해서 가져가지만 그게 지금 구조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비율이 너무 높다고 그래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문제들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과 소비 모든 영역에서 지속 가능하게 낭비 요소도 줄이고 또 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주제가 바로 12번째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이어서 13번째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뭐 이거는 기후변화 대응 요즘에 너무나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냥 좋은 일 한다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제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세계적인 이제 돈의 흐름이 그냥 리얼하게 얘기하면 돈의 흐름이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에게 집중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나 뭐 경영학자라든지 이런 투자에 관심 있는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이제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해야 될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 분야에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이런 걸 제가 아까 무슨 자연환경의 회복력 그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했어요.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인류가 노력을 하면 자연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계 사회는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고 자금을 받아서 그게 순환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니까 사실은 가장 최상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번째는 지속발전 가능을 위해서 해양자원, 해양 생태계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이제 앞으로 개발되지 않은 가장 최후의 남은 보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해와 이런 바다에 여전히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자원들이잖아요. 뭐 여담이지만 그게 이제 지금 통신도 5G, 6G로 바뀌면서 수중 전달력 어떤 투과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면 이제 사실은 상상하던 그런 것들이 심해 바닷속에서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전파 이런 통신이 가능해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겠죠. 뭐 순기능으로만 얘기를 하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육상 생태계 보전입니다. 뭐 역시나 육상 생태계 보전, 복원, 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숲 생태계를 관리한다거나, 그런 이슈들, 그런 수많은 이슈들, 그 다음에 사막화를 방지하고,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에 대한 많은 뭐 그런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국경 지역에서 돌아오는 모래바람, 그걸 위해서 거기다가 방풍림으로 나무를 심어서 그걸 막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는 인권과 정의와 평화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포용적이고, 그 다음에 관용적인, 평화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적인 측면에, 이 영역의 측면에서 앞서서 제가 창의성 지수 얘기할 때 관용 지수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관용 지수가 매우 낮은 점수를, 지수를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그런 포용력, 그런 부분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본질을 지키는 선에서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와 다른 생각,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법권, 접근성 있는 사법권, 그 다음에 이제 제도 자체가 좀 더 포용적이고 그런 이제 책무성 있는 그런 사회적 제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16번째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17번째 목표는 지구촌 협력 확대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선 16가지의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국가나 몇몇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전 세계 지구촌이 협력하고 합의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개의 목표를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이 바로 그 각각의 17가지의 목표의 세부 목표인 전체 169개의 세부 목표를,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2030년까지 지속 발전한, 발전 가능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유엔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소셜 벤처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영역이고 그런 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유엔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앞선 SDGs가 발표됐던 2015년에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도 사회적 질이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했어요. 이 선포는 어떤 특정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적인 판단을 위해서 그 기준이 되는 4가지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사회 경제적 안정성, 얼마나 사회가 사회적으로나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가,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측정하는 척도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포용성, 사회의 지위나 자원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느냐, 포용성. 뭐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데 특정 계층들만 접근할 수 있다? 앞서서 우리가 뭐 사법권 얘기도 했지만, 사법권도 어떤 특정한 특정한 계층들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그러한 시스템으로만 만들어놨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사법권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회적 포용성, 이런 것들을 사회 포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회 응집성. 사회 응집성은 그 사회의 관계망이 얼마나 끈끈하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신뢰 기반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회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 영능성. 영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좀 더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뭐 영능성이라고 하는 게 인파워링이잖아요. 막 이렇게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힘을 북돋아주고 하는 그런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얼마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서 마음껏 그렇게 사회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지표입니다. 이렇게 4가지 요소로 해서 유럽 사회의 어떤 질적인 정도를 판가름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그 다음에 또 연관된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게 중복돼서 들어갔더라고요. 슬라이드가 한 장이 중복됐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가 연관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지속발전 가능 목표라는 유엔에서 제시한 그 사회적 가치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요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하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 영역에서 이거를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좀 범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적 가치 측정이 왜 중요하느냐? 제가 앞에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가치가 의미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드렸어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들 소셜 벤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구하고 있지만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이 왜 중요하냐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되는 ESG도 그렇죠. 환경,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가버넌스의 건전성, 이런 관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이버도 이 ESG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런 곳에 투자하고 있고, 그런 ESG 분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 그런 투자, 뭐 기관 투자자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자본을 공급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본을 공급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분야의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결과로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를 잘하는 기업이 그만큼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많은 성과를 내겠죠. 근데 그게 어떤 특정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기업에게 해당하는 대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은 소셜 벤처는 이제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수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좋은 일 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좋은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좀 좁은 의미지만,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셜 벤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다 추구합니다. 근데 경제적 성과는 표시하기가 쉽죠. 재무적인 지표로 표시하면 되니까 ROI 같은 거, 대표적으로 ROI, 투자 수익률로 내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니까,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재무적 성과를 표현하는 방법들은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가치를 표현할 표현 방법은 사실은 그동안은 많이 없거나 정교하지 못했죠. 사회적 가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다가 그 사회가 그런 사회적 가치가 사회에 퍼져나감으로써 그 사회 전체에 퍼지는 파급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면서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특정 계층, 취약 계층의 어떤 자금을 지원해주고 우수한 교육 컨텐츠를 제시해줘서 그 친구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직접적인 사회적 가치죠. 그 기업이 추구한. 근데 그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지역사회에 가서 여러 그 지역사회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니면 과학자로 성장을 해서 어떤 지역사회의 과학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해요. 그거는 뭐예요? 사회적인 파급 효과죠.
이제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임팩트,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 그런 앞서서도 한번 얘기했죠. 그런 임팩트라는 개념입니다. 소셜 임팩트라는 개념. 그래서 사회적 가치 측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소셜 임팩트를 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이런 소셜 벤처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얼마나 책임성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가치 측정의 주된 지표로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나와 관계된 내가 사업을 소셜 벤처와 관계된 이해관계자, 투자자, 무슨 뭐 공급자, 구매자, 파트너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대표적인 게 지속발전 가능 보고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했죠. 그 대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발간을 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소셜 벤처는 그렇게 큰 그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 및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투입된 자원, 활동한 내역, 그 다음에 산출, 그 다음에 그게 나타내는 사회적 가치까지도 그걸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적합한 방법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직, 효과성, 목표를 내가 효과성이라는 거는 가장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건 경제적 가치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는 그 경제적 개념이고, 효과성은 뭐예요? 목표를 최대한 달성했다고 하는 그런 목표 지향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효과성, 우리는 분명하게 달성한 바람직한 결과에 달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요 네 가지 요소들이 적절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등장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SROI입니다. Social Return on Investment입니다. 그래서 ROI는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데 투자 수익률로 이야기하지만 사회적 투자 수익률이라고 해서 SROI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제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죠. 앞서서 얘기한 대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SROI에서는 인풋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활동 영역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 이걸 다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아웃풋, 성과에 대한 소셜 아웃컴, 사회적인 가치, 성과,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스토니필드 팜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유기농 유제품 하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처음 생겨났을 때만 해도 유기농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유기농은 조금 까다로운 몇몇 사람들이 먹는 그런 것들, 이런 인식이 있던 수십 년 전에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스토니필드 팜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유기농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제조 방식, 제조 환경 같은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직접 친환경을 위해서 기계로 어떤 착유라고 하나요? 그 우유를 짜지 않고 손으로 우유를 짜면서 유기농 생산 방식까지도 유기농 방식으로 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다양한 유기농 제품들을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에서 그런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가치도 이루었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의 어떤 유기농 산업을 통해서 환경 보호와 그런 환경 보호의 어떤 그런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면서, 그 다음에 그 경제적 성과도 내고, 그러고 그게 나중에 가서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했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흐름을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단계를 나눠서 분석을 한 것이 SROI고 그거에 대한 각각의 정량적인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분석을 하는 방법이 SROI입니다. 근데 뭐 SROI 형식 역시 그 한계점이 사실 이론적 배경도 약하고 실제 사회적 가치를 오히려 축소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평가 방법이 표준화가 아직 어려워서 여전히 확산되지 개념적으로만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 중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시를 드리면 바로 IMP라고 하는 Impact Management Project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성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최근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레임워크이고요. 이거는 뭐 그 임팩트 투자자들 네트워크 두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뭐 OECD라든지 UNDP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그런 임팩트 투자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이 5가지 영역, 임팩트 차원을 사회적 영향을 주는 영향력 차원을 5개, what, who, how much contribution, risk라고 해서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그 안에 15가지 세부 데이터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그걸 정량화할 수 있게 한 것이죠. 뭐 간단하게 아주 심플한 그냥 예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만약에 우리 기업이 어떤 그 취약계층을 채용을 했다. 채용을 해서 그들의 급여를 그 월 소득을 늘려줬다. 사회적 가치잖아요. 그럼 그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냐? 아주 뭐 간단해요. 총 우리가 10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했다. 채용했다. 근데 그때 우리가 1인당 이제 급여로 주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소득이죠. 소득은 80만 원이었다. 80만 원이고 12개월을 고용한다. 그러면 근데 그 취약 계층이 사실은 우리가 채용하기 이전에도 경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월 3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소득이 3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냐? 조직이 창출한 성과를 어떻게 성과는 우리가 80만 원을 그들에게 소득으로 주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조직에 들어오기 이전에 30만 원 정도는 벌었으니까 우리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1인당 50만 원이라는 거죠.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창출한 그 가치는 50만 원이고 우리가 10명을 고용했고 12개월을 고용하겠다. 그러면 그걸 각각 곱하면 우리는 총 6천만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뭐 심플한 예이지만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함으로써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비용으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비용으로 산출한 것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급여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사회적 가치는 이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슬라이드는 맨 첫 슬라이드였습니다. 그냥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냥 넣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는 다 마무리됐을 것이고, 자,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주 막 재밌는 주제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개념적인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또 열심히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회적 가치는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개념들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만 드렸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얼마든지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의 주된 개념 중에 하나인 이런 등장한 CSR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또 최근에 ESG까지 이런 것들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까지는 직접적으로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어떤 사회 자선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 다 했고 그 다음에 환경까지도 우리는 고려해서 이런 활동했다. 기업의 어떤 역할, 활동의 초점이었는데 이제 ESG로 넘어가면서는 근데 ESG는 투자의 관점이, 투자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좀 대두된 개념이죠. 그래서 ESG라고 하는 환경, 소셜, 사회적 가치, 그 거버넌스의 건전성,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관심이 가져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ESG까지 모두 다 기업의 어떤 활동과 역할에 대한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기업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업의 본연의 업무와는 조금 상관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관점이라면 이쪽 영역에 임팩트, 그 다음에 소셜 밸류, 그 다음에 CSV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런 사회적 가치만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바꿔서 경제적인 가치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겠다. 둘 다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그다음 사회적 가치를 모두 포함해서 CSV로 이런 가치를 창출하겠다. 공유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모두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CSV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키워드, 사회적 가치 키워드는 ESG와 CSV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셨을 테고 오늘 새롭게 또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사회적 가치는 이제는 그냥 어떤 여러분들 특별한 계층만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모든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 경영활동의 핵심적인 분야로 등장을 했고 그런 분야가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소셜 벤처처럼 모든 기업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에 얼마나 그 사회적 가치를 잘 녹여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하느냐 이게 이제 당면 과제이고 이거를 잘하는 기업이 많은 투자도 유치할 것이고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소셜 벤처로서 좋은 또 선한 성과들 많이 창출하시길 바라겠고 또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뵀으면 좋겠고요. 또 언제든지 혹시 또 궁금한 거라든지 있으면 온라인상으로도 전달해 주시면 또 그거 반영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하고 또 센터에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